2025년 10월 20일 경주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순간 북한은 또다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데일리가 2025년 10월 22일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그 의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오전 8시 10분경 북한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미사일들이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인근 내륙 지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발사가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명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발사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정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참관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지난해 9월 시험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4.5형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M-23을 기반으로 탄두 중량을 4.5톤급으로 증대시킨 개량형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와 고도가 낮고 변칙 기동이 가능해 방어망을 뚫기 용이한 특성상 주로 대남 타격용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경주 AP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주요 국제회의나 외빈 방한 정관, 교체기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을 정밀히 계산해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는 외교적 주목도를 극대화하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제2차 해관보 정상회의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북한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영변핵 시설로 초청해 우라늄 농축 공장과 건설 중인 경수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인 바로 그 순간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2012년 3월의 제2차 해관보 정상회의는 세계 58개국 정상이 참여해 핵테러 방지와 핵물질 관리 강화를 논의한 글로벌 협의체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주최국으로서 정상급 핵안보 의제를 주도하며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의 모범국가로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북 간 합의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하고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성윤 수석연구위원은 뉴데일리의 이로 인해 제2차 해관보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 간 대화에서도 긴장이 감돌았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에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핵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주최한 해관보 정상회의는 초청받지 않았으나 존재감을 드러낸 북한으로 인해 행사 본래의 외교적 조명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보이지 않는 참가국이 되어 회의의 초점을 흐린 것입니다. 이번 APC 정상회의 앞둔 도발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런 행사 시점에 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집권 초반처럼 지나치게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대화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과 입장을 알려야 할 때, 다른 하나는 현재와 같이 유리한 정세에서 자신감이 넘칠 때라며 이번에는 후자에 가까운 경우로 APC 정상회의에서 혹여 다뤄질 북한 관련 논의에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입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이를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VOA에 대한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평화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한의 침략 억제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더 이상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후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의 아니타 히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퍼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주요 당사국들과 외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즉각 북핵 부대표금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3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해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 1695,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 다수의 국제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의 배경에는 북한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욕망을 활용해 군축협상의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APEC 계기 미북 정상회동이 성사된다면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상호실 내구축 조치로 실현돼 양자가 군축협상 국면으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설령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합의 수준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및 7차 핵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또는 축소 간의 맞교환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노벨 평화상 수상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협하는 전술핵은 유지한 채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핵 폐기를 골자로 한 군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노동당 창광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20평을 모형 수준에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화성-20평을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초강력 전략 공격 무기라고 자랑했습니다.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사격을 감행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압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력을 폐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위기 종식의 주역으로 자신을 내세우며 노벨 평화상 수상 명분을 확보하기 훨씬 용이해집니다. 노벨위원회가 평화상 평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전쟁 예방, 위기 완화, 군축 진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를 이끌어냈다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면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중동 평화를 상징한 것처럼 유사한 수준의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김정은에게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상징적 교환이 됩니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직면한 채 미북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는 상징적 군축과 정치적 평화 시나리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도외시된 채 미국과 북한만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회동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결국 김정은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북 회동은 시기와 무관하게 결국 양자가 군축 협상에 돌입하고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서 한미동맹은 실질적으로 와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에 대응해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추진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결말로 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안보관료는 과거 역대 정부는 코리아 패싱 우려 때문에 미북 간 양자회동을 막아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패싱을 자초하는 분위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피스메이커는 미국인데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중간에 빠지는 들러리에 가깝다. 결국 판문점에 한미북 정상이 함께 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주목할 점은 미사일이 해상이 아닌 내륙 지역에 탄착됐다는 것입니다. 전직 안보관료는 뉴데일리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해상 대신 내륙 지역에 탄착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기보다는 의도적 경고 성격이 짙다며 이는 실제로 남한이나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다에 떨어졌을 때보다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만큼 김정은은 도발 수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기보다 단계적 무력 시위로 압박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성윤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분간 도발 강도를 높이며 몸값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본토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시위를 병행하면서도 협상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며 긴장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북 간의 협상이 한국의 안보 이익을 도외시한 채 진행될 경우 한반도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